네, 반갑습니다. 건패스 한국사 김종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시간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일생이다. 네, 역사는요, 그리고 국사는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뭐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과도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잠깐만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나는 걷지를 못했을 것이고 말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바로 역사 초기하고도 아니면 한 나라의 발전 과정하고도 같은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시기를 추측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기에 썼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사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글자를 알게 되면 우와, 오늘은 나 데이트를 했는데 오늘은 내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일기장에 뭔가 흔적들을 남겨나가죠. 바로 그런 기록이 남겨지면 여러분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겨둔 그 기록들을 조금씩 훑어보면 내가 지나온 과거들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를 우리는 흔히 역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문자를 쓰지 않았던 선사시대와 그다음 문자를 쓰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쫙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사시대, 즉 뭐가 없던 시절? 문자가 없던 시절부터 해서 문자가 나타나면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시기까지를 조금씩 들어갈 건데요. 그 전체를 한 개의 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번 딱 감을 잡아두시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칠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했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었을 때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렇죠. 역사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선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라고 명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문자로 기록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요. 자, 요건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시험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받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문자로 남겨지지 않은 선사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구석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석기라고 하는 시기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요. 근데 이름이 조금 재밌지 않나요? 자, 이름이 이제 같은 석기는 석기인데 하나는 구석기이고 하나는 신석기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둘 다 석기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약간 구닥다리이고요. 하나는 약간 새로운 거라는 그 차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글자상에 나타나는 차이가 사실은 그 당시의 생활상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석기라고 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신석기라고 하는 이 시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는 거. 그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일생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난 1살 때하고 2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도 안 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면 나의 어릴 적 시절이 조금씩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기존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걸었던 기억이 나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러려고 하다가 넘어진 기억도 날 거고 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날 건데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전 시기하고의 차이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쭉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아, 이런 시기는 이런 게 있구나. 요런 시기는 요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평소의 생각 습관은요. 아, 구석기는 이렇고 신석기는 이렇구나. 아, 그래서 뭐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시험 문제는 아주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들보다 똑같은 노력에 힘을 들였을 때 그 결과가 더 좋게끔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구석기는 이거다, 신석기는 이거다, 이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 둘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걸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요것을 한번 알아두세요.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를 넣어놨을 건데, 이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물어볼 때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진짜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를 하느냐? 구석기는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 있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이 빙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빙하가 다 녹아서 지금처럼 날이 따뜻하게 된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쪽에 남극이나 북극에서 얘기를 하거나 적도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하면 남북극은 빙하는 이해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생활은 이해 못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북극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빙하기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우면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나무가 있긴 있으되 열매도 맺지 않고 겨울 동안은 죽은 것처럼 잎도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빙하기에서 나무가 있거나 식물이 있지만 뭔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뭘 먹고 살겠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 밥을 먹고 왔죠. 안 그러면 어지러워서 수업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밥을 먹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뭘 먹을 거냐? 자, 전제는 춥다. 그래서 식물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잡아먹을 것이라고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동물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북극곰 같은 경우를 예를 많이 드는데 덩치는 크고 힘은 세요.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격투를 해서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주먹으로는 곰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먹보다 더 힘이 센 뭔가를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돌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동물을 사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거, 이것을 가장 우선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구석기는 끝났어요. 정말 익으면 여러분들 뭐든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돌을 가지고 뭐 할 거다? 사냥을 할 거다. 근데 나는 이 동물들을 잡는 데 있어서 돌이 칼처럼 날카롭고 이럴 필요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곰은 느려요. 가서 두들겨 패면 되는 거니까 이 돌은 덩치가 좀 있는 게 좋겠죠. 그냥 축구공만한 돌 던지면 되고요. 잡아서 불에 구워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섬세하게 만들 이유가 없죠.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 돌을 던져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최소한 가죽은 벗겨내야 되니까 또 던져서 깨뜨려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떼냅니다. 이해되시죠? 돌을 딱 떼내면 여기가 약간 날카롭게 되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뗀석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돌도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도끼 등의 뗀석기를 가지고 바로 사냥을 하는 생활이 바로 빙하기의 구석기라는 점, 요거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나는 사냥을 위해서 동물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따라다녀야죠. 그래서 무슨 생활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동생활이 되는 거고, 이동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일정하게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으로 치면, 현대판으로 친다면 텐트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사냥하러 가면 그 지역에서 또 텐트 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텐트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뿐이냐 하면 막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몸치입니다. 춤을 너무 못 춰요. 그렇다고 뭐 노래를 잘하느냐 그런 것도 못해요. 자, 몸치. 몸치들이 추는 춤을 우리가 보통 아무 형태가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하나요? 막춤이라 그러죠. 그래서 형태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렇게나 지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구석기는 정말 끝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자, 이런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추웠어요. 우리나라 기온이 지금보다 15도씨가 낮습니다. 한여름이 최고로 높아봤자 15도. 한겨울에 부산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서서히 기온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중간을 중석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판서는 안 했습니다. 그걸 거쳐서 오늘날의 기후. 이제 요거는 오늘날의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얼음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고 지금의 우리는 봄처럼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식물들이 막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들이 열리니까 그런 걸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먹을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 날이 따뜻해지면 곰과 같은 그런 동물들은 더워서 이 지역에서 죽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빙하계 동물은 매머드라고 하는 게 있죠. 최고 크기가 한 3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매머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달라지는데 그 동물들이 덩치가 작아지고 더운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몸이 지방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볍고 빠른 동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먹거리가 동물도 달라지고 뭐가 나타난다? 식물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이 식물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농사. 자, 이것이 신석기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달라진다고요? 동물이 있긴 있으되 요 앞식이 중석기부터 나타난 작고 빠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라요. 특징이. 기존 거보다 빠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한 5,000살 먹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기에는 고물 잡으려고 했더니 큰 돌 가지고 던지면 돼. 근데요, 여기 왔더니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게 돌을 드는 순간 그 동물은 빠르니까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 빠른 놈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무엇을 외워주면 된다? 빠른 동물을 잡을 수 있는 활이나 그 다음에 창 등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아주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양궁하면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인데요. 활을 만들려면 나무만 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요? 끝이 요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생긴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나무에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기존의 돌은 축구공만한 돌을 가지고 사냥을 하면 되지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도구들을 우리는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간석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끝났습니다. 자,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석기는요,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포인트라면 신석기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달라진다?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사냥 부분에서 도구가 달라진다는 거. 요거를 외워두시면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올 때 구석기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 장소라든가 신석기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 장소들을 묻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한번 잠깐만 보고 또 교재를 볼까요? 자, 이제 어떤 식의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즉 농사는요. 여기에서 짓고 저기에서 짓고 이렇게 하질 않죠. 식물 자체가 땅에 딱 붙박이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씩만 생각해 주세요. 정착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석기는 사냥이라는 것이 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지만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집이라는 형태가 달라져서 막집이 아니라 움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먹거리가 사냥뿐만 아니라 바로 농경을 한다는 사실에서 먹을거리가 늘어나죠. 그럼 먹을거리가 늘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장 수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장 수단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바로 표현하는 거 뭐 토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출제 포인트이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은 재밌는 얘기 거리들인데 어쨌든 요것을 여러분들이 구석기하고 이 차이점으로 한번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 토기 요거 하나만 반드시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혹 좀 뭐라고 할까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서부터 쭉 있어 오던 건데 구석기에도 옷은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에도 옷은 입는데 구석기에 옷을 입었다는 유물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외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근거가 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독특하게 외워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같이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제 표로 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표에 있는 거를 또 더 압축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판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해 아니면 사실 역사를 잘하는 분들은 뭐가 좀 뛰어난가 하면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 역사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같이 암기해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선사문화의 전개와 민족의 기반 형성에서 표로 구석기 신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왼쪽에 보면은 역사시대하고 선사시대를 문자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또 넣어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표 안에서 외워줘야 되는 내용은 가만히 보시면 다 얘기했죠. 뗀석기. 뗀석기에서는 주먹도끼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그 다음에 정착생활, 그 다음에 움집, 간석기. 제가 가락바퀴나무 얘기 드렸고요. 토기가 많긴 많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고득점으로 갈 때 수능까지 갈 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문제 속에서는 좀 구성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별표 치고 외워야 될 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제일 앞에 있는 이런 민무늬 토기 이런 거는 약간 고난이도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문제 속에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신석기 시대 하나의 신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미즘은요. 모든 세상의 만물에는 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있냐 없냐 이것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이 있다고 했을 때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매년 초에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시킵니다. 교실 저쪽 끝에 양파를 하나 두고 이렇게 반대편에 양파를 하나 두고요. 애들이 한쪽에 매일 가서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쪽 편에는 안녕 양파 이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이쪽에 양파는 무관심하게 둡니다. 1개월 내지 2개월이면요. 변화가 벌써 나타난다고 하죠. 이쪽 양파는 쑥쑥 자라는데 전혀 무관심한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 거 보면 식물들도 영혼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개나 여러 가지 동물들도 영혼이 있다. 심지어 바위에게도 있고
책상에게도 있고 이 칠판도 있다는 거죠. 딱딱 때리면 아 아프다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런 게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거고요. 그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영혼을 풀러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죠. 영어로 샤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샤머니즘은 그 무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무당이다 구슬을 하면 영혼이 쫙 와서 여러분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게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은 간단해요. 토테미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단군 신화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이런 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족의 가장 위의 기원을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에게 연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웅녀, 곰을 얘기를 하고 신라는 기원을 닭에다 두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늑대를 기원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민족의 기원하고도 관련되는데 그게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냐 하면 구석기에서는 상원 검은 모루 요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신석기는 서울 부산만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지역 문제는 풀어지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죠.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구석기 시대 때의 뗀석기 그래서 순배찌르개나 주먹도끼 이런 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토기 사진도 조금 넣어놨는데요. 뭐는 무조건 외워달라고요? 토기는? 네 맞습니다. 토기는 무조건 비살무늬 토기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락바퀴 같은 것이 아까 옷을 만들어 입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조개 가면 이거 참 상당히 재밌어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조개인데요. 제 얼굴 정도를 가릴 수 있는 큰 조개 가면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가면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가면 쓰고 가면 무도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둑질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신석기 시대 때 도둑질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런 거는 종교나 문화 활동과 좀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석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자, 밑에 보시면서 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또 보아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석기에서 지금은 이제 청동기로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용어에서 사실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도구로 삼았느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석기를 가지고 도구로 삼았다는 거고 구석기는 뗀석기이고 신석기는 간석기라는 차이를 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청동기라고 시대를 명명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고요. 청동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때 그냥 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리는 사실은 네, 동전입니다. 동전. 그래서 동전이 구리 동자를 써서 구리 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10원짜리나 100원짜리가 쉽게 휘어지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쉽게 휘어지는 속성을 가진 게 구리인데 그게 이제 전선이죠. 여러분들은 전선줄이 이제 항상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쉽게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청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엄청난 고가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실 거는 바로 청동 제품을 외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청동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렇다. 돌로 땅을 파는 것보다는 청동으로 땅을 파면 농사가 더 잘 될 텐데 이거는 너무 고가라서 그런 것부터 만들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또 이게 안타깝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아닌데 어쨌든 칼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비파행동검 이런 거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재밌는 게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친 무늬 아직까지 이제 만드는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아서 무늬가 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이게 이제 청동기에서 중요한 유물로 출발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전 시기하고 뭐 차이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못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진다? 이거는 지배 계층 또는 지배 계급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청동기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석기까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석기까지는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배 계급이 나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고인돌이라고 하는 큰 무덤도 사실은 이제 지배 계급을 알려주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암기를 그렇게 반드시 해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왜 이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게 또 신석기하고 차이점이거든요. 왜 나왔느냐 하면요.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벼농사.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먹었습니까? 저는 햄버거 먹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밥 먹었는데요. 고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 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주식이죠. 쌀입니다. 쌀. 이게 신석기 시대에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신석기 시대에는 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먹었다? 바로 청동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치면서 계속 먹을거리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은 풍족하지만 풍족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요. 거기에서 칼을 가진 놈이 지배 계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칼을 들이밀면서 나한테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돌을 딱 집었어요.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칼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청동칼을 가진 사람과 돌칼을 가진 사람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역사는요. 바로 이렇게 해서 지배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벼농사라는 게 이끌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쓰고 이제 좀 이따 책을 다시 볼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배계급까지 왔다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탄생의 중요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 되는 거고요. 이 고조선에서부터 이제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나만 적고 절로 갈까요? 철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청동기, 철기를 같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제목이 보일 거고요.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금방 얘기한 걸로 본다면 그렇죠. 벼농사 한번 딱 기억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면 되겠고요. 집의 형태는 그닥 변하지는 않습니다. 움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은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술 그게 화덕이 있죠. 요게 위치가 중앙에 있으면 신석기고 벽쪽으로 붙으면 청동기 그런 차이점도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파행동검하고 거친무늬 거울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고인돌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비파행동검, 거울, 그 다음에 고인돌 요 세 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외워야 되는 유물이고요. 그리고 이 유물 세 가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렇죠. 지배 계급의 추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한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달 돌칼도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 반달 돌칼은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농사에서는 별로 필요 없었고 일종의 이제 낫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나타나면서 출현한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가 이제 청동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철기를 보시면 당연히 청동기는 청동을 사용했다면 철기는 그렇죠. 철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날카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청동보다 이거는 제작 방법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라고 하는 게 더 대중화되게 되는 그런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이런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이라는 건데 이거 화폐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거는 중국 화폐 이렇게 적어두시면 의미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중국하고 뭔가 무역이라든지 교역이라는 것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기시대에 그런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왼쪽에 있는 비파형 동검하고 철기시대의 세형 동검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났고 세형 동검은 철기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침무늬 거울이 철기시대에 잔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뭐 무늬가 거칠어요. 이렇게 막 기술이 덜 발달해서.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아주 세밀한 이런 무늬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세밀하다. 그래서 잔이라는 글자를 쓴 건데,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외워두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먼저 비교한 걸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 그 밑에 청동기 시대 생활에서 보면은 2번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고요. 선민사상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 바위 그림 그것도 한번 체크만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또 한꺼번에 한번 비교를 해놨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꺼번에 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조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 지배계급이 나타났고 따라서 국가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요. 보통은 기원전 2333년에 탄생을 했다. 그때 이제 당군 왕금이 탄생을 하면서 고조선이 나타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번에 보시면 당군 신화가 보이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강조했었던 거 있죠. 비파행동검, 고인돌 이런 것들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되는 유물입니다. 근데 깊게 들어가시면 고인돌도 북방식이 있고 한강 위에 한강 아래쪽으로 남방식이 있는데 남방식 고인돌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북방식 남방식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면 고인돌 이런 것들도 이제 고조선과 관련이 되고요. 네,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별표를 해두면 좋겠네요. 왜요? 신석기 시대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비살무늬 토기를 얘기했고 청동기는 그래서 포인트가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는 마을 이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6번에 위만이 나올 건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당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나서 여러 대의 왕들이 나타났을 것인데 이 왕들의 계보가 있어 왔는데 그걸 밀어내고 누군가가 권력을 가져갔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위만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논쟁이 있지만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중국 사람으로 보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이 사람은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력의 어떤 집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요.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철기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 위만에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용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중개무역.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만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동기 시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요. 제가 강조해왔던 게 고인돌 있고 비파형, 미송리식 요까지는 한번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달돌칼 사진도 보이죠. 이거는 벼베개 하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보는데 나중에 제가 보면 말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바쁘게 안 느껴지실 텐데 또 한 페이지 싹 넘어가면 재밌는 이제 당군 신화 얘기가 있죠. 곰과 호랑이가 나오면서
네, 뭐라고 할까요? 단군 왕검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위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팁에 고조선의 세력범위라는 지도가 있고 팔조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에서 쭉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탁탁 짚어 가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를 봤더니 안 배운 게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고 미처 얘기를 못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에서 보면 됩니다. 어이, 지가 얘기도 안 해놓고 문제 왜 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섞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넘기시면은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이 나올 거예요.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석기와 신석기의 차이점, 신석기와 청동기의 차이점, 이런 식의 차이점을 아시는 것처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나라들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추는 건데요. 그냥 외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주요 키워드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는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있는 제천 행사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와 순장, 이거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키워드를 한번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여는 위치가 오늘날의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밭농사 좀 위주라는 것도 얘기는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은, 네, 부여에서는 영고, 그 다음에 순장, 4번, 5번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다시 보면 되는 거지만, 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키워드가 되느냐 하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최소한, 네, 고주몽, 모르면 안 되죠. 이 정도는 이제 워낙 TV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고구려하고 부여는 좀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거는 뒤에 제가 문제 내놓은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옥저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것이 민며느리제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민며느리제는요, 사실상 이제 이 위에 고구려에서 대릴사위제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우기가 아까워서 말로 하겠습니다. 대릴사위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는 건데, 사실 개념이 오늘날 결혼처럼 그냥 결혼해서 여자 집에 가서 살고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식 결혼이 아니라 완전히 노동력 착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를 민며느리를 하면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고 나면 결혼을 시키는 거고, 대릴사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 집에 가서 결혼 생활도 아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건데요. 뭐 그런 이제 어떤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은 고구려 대릴사위제가 있고 민며느리제는 옥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당궁, 과하마, 반어피. 당궁은 활이고 과하마는 쪼랑말 같이 작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나무 과자에 아래 하자를 써서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키가 작은 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어피, 이런 거는 이제 바다 사자라든가 표범, 뭐 물개, 이런 종류들을 일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서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천, 그 다음에 책화, 이런 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책화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책화는 뭐냐 하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건데, 자, 둘이가 어릴 때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이쪽 친구가 내 영역을 침범해서 팔꿈치가 올라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 둘이 사이 좋을 때는 그냥 있지만 사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 밀어버리죠. 너 왜 내 영역 침범해? 이게 책화입니다. 쉽죠?
그래서 뭐 어릴 때 우리는 그렇게 말로 하면 끝이지만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했던 나라가 바로 동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만은 세 개를 부르는 거죠. 마한, 변한, 진한. 아니면 마한, 진한, 변한. 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변하는 철 이거를 한번 밑줄을 해놓고 네 밑줄 한번 하시고 소도 이거를 별표해 두세요.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면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정치적 지배자라도 소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군장을 정, 그 다음에 소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정, 두 개가 따로 이쪽으로서 분리. 이 제정 분리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군 왕금 때문인데요. 단군 왕금은 제와 정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즉 고조선 초기에는 제사장이 곧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왕이라는 용어만 아직 정확하게 사용이 안 된 거지 어쨌든 간에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은 일치하지만 이제는 분리가 되죠. 그것이 바로 소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한 2시간 이상 강의한 걸 저는 이제 1회로 마친 건데요.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나라는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통예, 사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한 것은 뭐였죠? 차이점. 특징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장해 줄 겁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제 3국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